그러면은 이게 각자 자기 좋았던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책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꿰는 게 있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파트별로 읽었으니까 벽돌책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정한 파트에 대해서 한 사람씩 얘기를 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 거를 얘기를 하면 어떨까 갑자기 또 던져봅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 생각보다 이 책 좋지 않았어요? 왜 이런 책이 재밌지? 나 왜 이런 책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재밌으면서 읽고 있어? 내가 이상한 되게 거야? 잘 쓰셨어요. 되게 이제 이 지식이 많은 분들이 어렵게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맞아, 좋아해서 맞아. 되게 부드러운 언어로 써주셨어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네, 본인이 깨달은 배운 것들. 지식을 배운 거. 아, 저는 앞에 부분만 열심히 읽었으니까 제가 앞에 부분만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기대됩니다. 아니,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푹 읽어가지고. 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서재원 소장이 책 내면서 그 주택의 공간 구성에 대해서 그 건축가들이 평면을 짜고 이제 그걸 이제 수직적으로 뭐 올리고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옥 같은 구조의 집에 살고 있다가 도시형 한옥까지도 이제 근대 초기에 있고 그다음 이제 서양식 주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되게 약간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파트 평면으로까지 오게 되었나? 사실 이게 가장 진한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LDK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대량 생산에 적합한 구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은 되지 않고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 변화와 그리고 이제 약간 식민지성의 개입과 그리고 이제 한옥의 어떤 출발점과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게 저한테는 학부 시절에도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마 그냥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이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박조철 교수님 이런 분들 강의를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뭐 소설 같은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이 변하고 문화주택이 어떻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띄엄띄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시대상에 맞게 어떤 공간을 가지고 살았었는지에 대한 주거의 어떤 해결.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되게 이름난 건축가들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특수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주의적인 자의식이 막 과잉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하나를 가지고 이 당대 사회 문화나 주거의 어떤 변화를 다 추적하기에는 특수해적인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우리 한국에서 끝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한 두 가지 정도로 짚어줬던 것 같은데 마당이랑 온돌이 그 식민지 뭐 불란서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도시형 한옥으로 이게 전개가 되면서 이걸 끝까지 결국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면서 현대 아파트 평면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준 부분이 이분은 자기가 이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한번 규정은 하고 가거든요. 근데 아 내가 그건 중요해서 태그해놨는데 잠깐만요. 노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저기 도시 한옥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서문에 있었잖아요. 네, 서문에 있었는데 여기 15페이지에 중간에 여기 DNA 부분 다이어그램 여기 영어로 가능성의 장과 그러니까 가능성의 장은 외부적 조건을 말하는 거고 건축의 내부적 논리를 말하는 걸로 아마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이해했었는데 그 상상력과 용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펼쳐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앞에 1장에 가면 또다시 그 다이어그램을 한번 다시 정의하면서 결국 이 주거에서 마당이라는 부분은 한국 건축가들에게 일종의 그 배경이 되는 이 전체의 맥락을 하나를 꿰는 다이어그램으로서 읽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더라고요. 이 정의 교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두고 그 저는 이제 60년대, 70년대 주택에 대한 분석을 읽는데 서재 소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당을 뭐 어떻게 우리화 시키는 거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다. 그리고 그 가장 최근에 지난 이번인가 3월호에 보면 조민석 소장님이 자기 건축을 설명하면서 되게 낯선 언어인데 마당이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조민석 소장님 한국에 와서 작업 시작한 게 2005, 6년부터고 지금 거의 한 20년쯤 됐잖아요. 근데 자기 건축을 설명할 때 마당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서펜타인 파빌리온을 이야기하면서 나 한국에 그 마당 있잖아요. 마당 우리 잘 아는 그런 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마당이지 뭐 파빌리온 건축 이야기하면서 응? 웬 마당? 갑자기 생뚱맞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DNA 같은 거. 근데 이제 이게 무의식중에 툭 튀어나오는 거. 근데 이제 그 마당을 그렇다고 해서 뭐 4.3세대 건축가들이 말했던 어떤 그 외부 공간, 그 마당의 개념과 동일하게 놓을 수는 없다라고 박정원 건축평론가가 그렇게 말은 했었어요. 근데 그 마당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과 화두가 우리 건축에서는 끊임없이 다시 제 질문을 던지고 그걸 계속 규정하는 관계를 이 안에서 좀 발견했었던 것 같다. 특히 주택이라는 문제 안에서 저는 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 책의 앞부분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거의 한 달에 걸쳐 읽어서 어제 뒷부분 읽고 앞부분 지금 얘기하시니까 이제 생각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도 마당과 랜드스케이프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들기는 여기 한 15장부터는 우리가 건축이 담론이 부족하다. 만약 우리가 20년 일제시대부터 모더니즘을 놓쳤고 뭔가 지금 우리는 사조를 만들지 못하고 약간 뭔가 현상보다 사유는 먼저 시작되는데 현실이 따라오지 못해서 지금 뭐 약간 꼬인 거 있잖아요. 약간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얘기할 게 마당밖에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결국에는 4.3도 이 마당을 얘기하고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물론 챕터로 따르지만 마지막에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로 끝난다고? 약간 이래서 마당에서 조금 디벨롭된 게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라는 게 원래 사실 생각해보면은 별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건물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조와 담론과 이제 우리가 그거가 이 도시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앞부분도 그 얘기였고 마무리도 그 얘기였다고 하니까 약간 되게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제가 그 기사의 끝에는 네. 이 근대성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현재에 대한 해석을 전통을 관통하는 그 하나의 주제로서 마당에서 랜드스케이프로 끝나는 그거가 이 책의 백미다 이렇게 썼거든요. 백미네. 근데 왜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장부터 19장까지 마당 얘기고 20장 랜드스케이프는 그 책이 다인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인아 교수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어떤 서구의 담론에서 가져오는 그 관계성에서 계속 우리가 우리 위치를 확인하니까 이제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그걸로 꿰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20세 자기가 유학 간 이후부터 이 질문을 계속 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의식에 대해서, 우리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한 5, 60년 연구했던 거를 집대성하면서 엄청 고민이 됐을 거야. 이 하나의 어떤 어젠다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해석한 이 한국 건축의 그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실 좀 용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무모할 수도 있는 그 화두를 던졌는데 이제 그게 마당에서 랜드스케이프로 가는 그거였을 거다. 그러니까 정인아라는 사람은 한국 건축을 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말할 때 한국 건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의 장이라는 영역과 그리고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어떤 건축에서 대응하는 공간에 대한 그 부분은 이것을 마당으로 전통의 마당에서부터 현대 랜드스케이프와 마당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책은 조금 그래서 좀 용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정인아 교수님 약간 역사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그 세부 내용이 재밌어서 이제 거기를 후루룩 빨려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약간 밖에서 보면 큰 틀을 그렇게 이제 잡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좀 역사학자로서 자기의 하나의 방점을 찍는 어떤 시도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두고 백미다라고 기사에 썼다는 어떤 항변을 해봅니다. 네. 저 책 진짜 좋았고 저는 그냥 몇 개 이렇게 한 파트보다는 읽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들은 사실 이상 파트를 넣는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상 건축 네. 가사가 피토에서 이상. 그리고 건축무한 육면각체의 비밀 그게 그 백화점 나무위키 촬영했잖아요. 왠지 너무 단어들이 여기 없었는데. 건축무한 육면각체의 비밀 그거 네. 찾아봤습니다. 그 이상을 그 박길용에서 김중학, 김수근 가기 전에 그 단계를 이상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 흥미로웠고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그리고 납득돼.
네, 납득됐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놓쳤지? 이건 정말 이 사람만의 포인트라는 좀 생각이. 진짜 여기 있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네, 저도. 햇살이 내가 돋았어요. 그걸 못 봤구나. 여기 받기 전까지만 읽었구나. 제가 바뀌려까지 열심히 봤어요. 6장부터 아, 문이 열립니다, 이 책에. 아. 진짜로. 아, 이분 대단한 분이다. 저도. 정이나 이분 내가 몰랐지? 말하면서. 그 2부가 저는 정말 좋았는데 오히려 2부에서의 그 감동이 정말 20장에서 이렇게 끝난다고? 이 느낌이 저도 좀 들었는데 2부에서도 저는 이 책이 좀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전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좀 전통으로부터 성숙해질 것인가에 대한 건축가들의 그 고민을 좀 한편으로 계속 담아낸 책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중업, 김수근 건축가의 건축의 그 전통에 대한 고민부터 이태준 사실 이태 파트가 제일 인상 깊긴 했고 저는 건축적으로 이런 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이타미준 이 파트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것만 말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전 사실은 건축을 막 잘 아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다양한 시선과 당시 시대적 맥락을 이 건축가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건축물 하나하나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그냥 좀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저에게는 어떤 사유보다는 지식을 그냥 계속 삽입한다는 느낌으로 읽혔긴 했고 끝까지 그리고 막 제가 알던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들은 되게 단편적인 거였고 어떤 것들을 고민한 결과가 이거였는지를 이제 여기서 정리를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상의 건축을 구축주의 러시아 아방가르드 이후에 그 구축주의의 기원에서 찾아서 이걸 연구한 책이 2022년에 나왔었어요. 이상의 건축을 문학과 연결해서 그게 김민수 서울대 교수 김민수 씨가 쓴 한국 구축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 책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거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린비에서 나온 건데 김민수 씨가 글을 그렇게 어렵게 쓰지는 않으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대중적인 책도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가로서 이상이 꿈꿨던 어떤 그 이상의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가 구현하고 싶었던 건축에 대한 그게 이제 그 원료가 사실은 그 구축주의라고 하는 전 세계 그 모드 안에 그 계열 안에 있고 그게 이제 한국의 건축가로서이기도 하지만 문학가로서 이게 어떤 그 사람 작품에 영향을 미쳤나 뭐 이런 관계를 되게 김복진이라고 하는 예술가와 이상의 관계 속에서 추적하면서 이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챗 GPT처럼 책 소개를 계속 하실 수가 있지? 되게 재밌네요. 신간 속에 나요. 너무 재밌게 아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갈려서 저러신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너무 한쪽으로 갈려서 가져가서 그렇게 쉬쉬하고 얘기하게 된 건지 옛날에 다음 씨 있을 땐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지? 책만 보나? 책만 보나? 약간 진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연구가 이 책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읽어볼 만하다 이 책도. 완전히 딱 그거 이상의 건축과 김복진이라고 하는 문예운동가 딱 두 사람을 딱 짚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 건축사가나 건축가가 쓰기는 어려운 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예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책이 있다. 이거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이상의 그런 많은 이해 안 되는 시들이 주변에 보이는 거, 뭐 오감도라든지 그게 주변에 보이는 풍경, 도시의 풍경에서 전통 시대에서 갑자기 일제시대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발달되고 막 큰 빌딩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혼란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라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너무 그리고 건축무한 육명각체의 비밀, 그게 어떤 그 일본의 백화점이잖아요, 미쓰고시 백화점인가 우리나라에 생긴 그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를 표현한 무슨 이걸로 추정된다. 네모 속의 내 모습의 내 모습 뭐 그런 게 그래서 그 평면이랑 같이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차차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깊게 영감을 받아서 타이포그래피 중에 한 분이 되게 유명한 그 정재현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활동하시고 4월의 책 그 대표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전시 도슨트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천착해서 이상하게 쓴 시를 가지고 이상하게 시를 이제 그림 타이포그래피로 글자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건축무한 육명 가치의 시의 그 타이포 있죠 기억 니은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파트 평면처럼 그 백화점 평면처럼.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은 천재야, 이 정재환은 천재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4월의 눈인가 4월의 책인가 그 전가경이라고 하는 시각 비평가 그 시각문화 비평가가 있으세요. 그분이랑 부부인데 대구에서 그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 영남대 교수 디자인학과 교수시고 타이포그래피 쪽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작가. 그 서울 리뷰 오브 북스 책 편집 디자인 하시는 분이 정재환 교수님. 진짜. 마음이 따끔거리네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이상시를 봤을 때에 되게 당혹스럽고 막 약간 공포? 약간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지? 사실은 뭔가 암호인가? 그런데 실제로도 이상이 도시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거에서 오는 그런 당혹과 두려움이 그런 언어로 풀어졌다라는 게 이 책에 있어서 너무 납득이 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뭔가 이 책은 되게 재밌다기보다 그냥 납득이 돼. 근데 보통 우리가 책을 되게 좋다고 할 때 막 공감이 되거나 뭐 되게 색다르거나 그렇잖아요. 이거는 알 법한 얘기가 되게 나에게 납득이 된다? 이거 되게 이 책은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 너무 재밌었어요. 이 제목도 이 책 전체 이 그 각 파트 전체를 딱 아울러서 윤태 씨가 비례와 형식 책에 이 책 다 읽고 파트 딱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대표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그 20개의 묵차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막 이거 빼고 이거 넣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 묶고 사삼은 그냥 사삼으로 묶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기용 있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희태 있고 정기용 전에 김중업, 김수근 있고 그다음에 이탐이준 뽑혔고 이번에가 발탁되었고 우교승 네 그거 알죠. 우교승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최고의 건축가가 우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죠. 그래서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뽑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세대 아니시구나. 우리 세대에서 우리 세대 때 제일 잘 나가는 건축가는 승효상이었거든요. 근데 승효상은 어쨌든 사상그룹의 하나고 사실은 뒤에 나오는데 그 비움의 개념도 민현식이 더 맞아요. 출중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사람 약간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뭔가 탁탁 자기가 이 건축사를 정리하는 것 같은 근대 건축을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분에게 이상 발탁돼.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건축가들은 당연히 너무나 대가인데 여기 이 사에서도 의미가 있어서 발탁된 분들인 거죠? 그분의 꼭지라고 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담론. 네, 그분의 담론 형성을 할 수 있고 그분의만의 얘기거리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거에 되게 천착하는 건축가들은 막 정기용 건축을 보고 약간 뭐 집정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근데 정기용이 말하고 싶은 건 건축을 통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했다거나 뭐지 그런 거죠. 그리고 막 되게 모더니즘에 되게 그런 반듯하고 미스 반데로이나 이제 그런 데서 온 스타일이 있었다면 뭐 걔 누구죠? 걔가 아니라 그분? 이탐이준. 그분은 그런 거의 틀을 깨면서 자기만의 또 건축이 또 다른 형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딱 자기만의 담론이 있는 사람들을 딱 꼭 고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전 건축사에서 정론에 딱 들어왔던 사람들, 뭐 김중호, 김수근 이런 분 아니에요? 이상이?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 이타미준도 일본에서도 이방인이었고 한국에서도 이방인이어서 그렇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분이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분의 업적이 다시 재평가된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분들의 건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야 비로소 조금 다시 이제 한국 건축사 안에서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인영 선생님 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또 그런 지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목차에 뽑혀야 돼.
이 책이 진짜야. 이 목차가 진짜야. 약간 이런 느낌이 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 납득이 이 너무 책이 돼. 진짜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 같아. 다른 걸로 이제 근데 크로스 체크 해보죠. 정은원 교수님 예전에 김주원 책도 한 권짜리 이런 거 내고 아. 김수훈 책도 이런 거 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찾아봐야 되겠다. 저 네, 이분 정은원 교수님이 이분 왜 되게 몰랐지? 음. 네, 너무 좋았어. 약간 외골수예요. 혼자 이렇게 혼자 계속 이렇게. 그래야 이 정도 쓰죠. 이걸 써야지. 사람 좀 그런 맛도 있어야지. 다 이해. 네, 제가 너무 이상 얘기에 흥분해가지고 전 끝났어요. 주희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 기술이거든요 지금. 아직 세계화 가지 못했어요. 그 부분까지. 네, 이제 이게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고층이 나왔다. 여기까지 했고 있는데 저는 사실 딱 어떤 한 대목보다 이 책은 저한테 이렇게 파편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어느 포지션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딱 엮어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항상 너무 의문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건축을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은 저희 학교 앞에 김수근 이렇게 동상이 딱 있고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막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제 원래는 그 건축가가 조영대학 안에 있다가 이제 나갔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간 디자인학과 가지고 교수님들은 맨날 보여주는 건 다 건축이에요. 그래서 아 그럼 우리는 건축을 하는 건가? 근데 우리 건축가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항상 건축가랑 공간 디자인이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생각이 되게 의문이었는데 여기서 약간 오브제 관련돼서 얘기하고 정치 관련해서 이제 뭔가 이념을 시각화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면서 건축에서 나오는 담론들이 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건축 이렇게 저희 건축가가 맨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형은 되게 저희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스케일이 좀 더 넓은 느낌? 그리고 저희도 이제 되게 뭐 모형은 조금 대지가 작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건축은 왜 이렇게 오브제로 접근을 하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제가 수업을 들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담론이 이렇게 또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국사책에 나오잖아요. 초지 구획 정리가 됨으로써 이게 나라가 넘어갔다. 근데 토지 구획 정리가 뭔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이게 이렇게 연결이 왜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 구성을 하면서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서 나만 몰랐나? 그리고 약간 저는 또 항상 저는 이제 분당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분당이 너무 불만이었어요. 사실은 너무 사람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을 때도 그리고 유학을 갔을 때도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내가 너무 오만한 개구리였구나. 나 주변에 다 너무 비슷한 사람들만 있었구나라는 게 좀 그래서 저는 분당이라는 그러니까 뭐라 하죠? 그 외곽 도시 그 서버브 그 도시 벨타운에 되게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고방식들이라던가 되게 항상 그 관심이 있었어요. 왜 분당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것도 이제 설명이 돼가지고 약간 좀 되게 아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약간 공간이나 건축도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교수님들이 항상 너무 작가 중심으로 그리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작가 건물들은 다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은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제 막 작은 것부터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눈은 저기 가 있고 그래서 막 저런 걸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걸 또 못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학교 나와서도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좀 그런 것도 좀 저한테는 좀 설명이 좀 된 것 같고 스스로에게 약간 랜드마크 아까 얘기했던 시각 건축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축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왜 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지? 하는 게 저는 좀 항상 의문이었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됐고 직장사라던가 이제 아파트 평면이 어떻게 디벨롭이 되는지도 이게 설명이 되어서 또 너무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되게 뿌리를 연결하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네, 저한테는 이제 좀 뭔가 사이다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건 거의 20년 동안 20년이 아니라 거의 평생 동안 너무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했던 것들이 좀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엄청나네요. 엄청난 책이네요. 근데 제가 또 상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것들이랑 겹쳐지면서 저한테는 이 책이 이렇게 저한테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이 책을 읽는 상황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약간 이유를 설명해 줬군요. 네, 네. 정체성의 어떤 네. 모순이나 혼란 같은 네. 걸 느꼈던 네, 부분이 맞아요. 거의 약간 테라피 수준의 그 독도를 하신 거 아니에요? 또 한장 넘기면서 막. 네, 맞아요. 근데 약간 사수업 같은 거 들으면,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거 들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궁금한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통쾌하다라고 하나 이게 네. 빵 뚫리는 거. 네. 네. 그래서 저는 건축사 수업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특히 근현대사 수업 같은 거는. 근데 이건 거의 그냥 학교 한국 근현대 건축사 강의집이지 뭐 한 교과서 21회차? 그런데 우리가 프레임 없는 그냥 지식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냥 백과사전 같은 지식은 주입이 안 되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주입이 안 되는데 본인의 프레임에 있는데 되게 뭔가 납득이 되고 지적인 느낌? 그래서 되게 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뭐 제인 제이콥스가 한 얘기 있잖아요. 뭐 세상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혼돈으로 보이는데 알면 저기에 왜 오렌지가 걸려 있는지, 뭐 이게 왜 화분이 왜 가운데 있는지 그걸 알기 시작하면 세상이 정돈돼 보인다. 그거를 경험하신 것 같은데. 정신적인. 맞아요. 그래서 나만 몰랐나? 나만 바본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러는 거야? 저 뭐 왜 저래 난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그냥 뭘 찾아봐야겠다. 이거를 보고 잠깐 저 나라는 왜 저래? 막 우리나라 왜 이래? 찾아봐야 되겠다. 저한테 좀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작가로 이렇게 했는지는 다시 사실 의문이에요. 그렇게가 제일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아, 작가분이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를 선택했는가?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이분이 유형화에 좀 반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유형화를 이렇게 쭉 사다리를 내렸으면 너무 아름다웠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혼란스러웠겠다. 읽는 더 사람이. 다양한 케이스로. 네. 저는 그게 조금 충분히 아쉬웠어요.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유형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60, 70년대 읽어보겠지만 유형화 지금 우리는 중간중간 뻥 뚫린 게 많고 갑자기 20, 30년대의 담론이 우리에게 60, 70년대에 전달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사조와 우리 사조가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김중국, 김수근이 그때 다 해버리는 거야. 그냥 메인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는 건 주택인데 그거는 그냥 개발 사업에 의해서 200만 원 공급 규칙에 의해서 되고 있고 건축 담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진짜 조금 몇 명이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담론을 어떻게 지금도 저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 20, 30년 지나갔을 때 지금 이 시대를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제가 그 안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개발이거든요. 건축은 개발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게 지나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의 한 거를 진짜 그냥 어디 저기 산골짜기 저기 처박혀 있는 건물까지 찾아내서 얘기를 해야지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나는 약간 조금 마음이 아팠어. 진짜 얘기거리가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한편으로는 그간에 쌓아온 연구의 대상과 그 자료의 부족한 것 같아요. 카테고라이징도 안 우리가 제일 많이 연구한 게 김수근이랑 김승욱인데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건축가들이랑 막 얘기해보면 근데 예를 들어 일본 건축사를 보면 걔는 굉장히 계보가 확실하대요. 그리고 뭐라더라? 까사 뭐 브루토스 이런 책에 보면 그런 계보 그리기를 되게 잘한대요. 누가 누구 뭐 제자고 해서 누가 무슨 라인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많이 그려준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잡지를 자주 본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양대학교의 도미 교수님, 일본인이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사학이 많이 하는 도미 교수님 보면
그 저희한테 막 일본 건축은 그 계보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단계 gen조 뭐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그래서 이번 히로시마 가서 막 그 작품을 볼 때도 뭐 60년대 지었는데 어마어마해요. 막 평화 기념 성당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이 계보를 다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건축가. 그리고 그런 건축가들의 그 계보가 명확하고 이렇게 이 계보가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고 이 사이를 채우고 있는 건축가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남긴 기록과 그거에 대한 연구가 충실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건축에 어떤 저력이 있다. 이번에 프리츠커상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그 건축가의 훌륭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왜 뭐 어떤 신문에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 한국은 빵명, 일본은 뭐 9명 이러면서 그 너무 약간 부끄러운 기사 타이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일본이랑 한국이 너무 대등하지 않다고 봐요. 건축에서. 그쵸?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일본은 아예 건축에 우리는 아예 라이벌 생각도 안 할걸요. 그렇기도 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듬성듬성한 걸 뭐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 꿰느라고도 엄청 구색을 노력했을 맞추느라도 이거 지금 연도별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 2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렇게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에게 스승이 있다면 김수근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승효상도 있고 그 밑에 유걸도 거기 출신이고 그러니까 공간 출신, 뭐 김중업 출신 이 계보가 정확하게 그려지고 이들이 스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이해했고 그리고 스승에 반하는 어떤 부분이 이런 걸 하고 싶었고 이런 계보를 본인들이 확실히 자기가 자기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한국 건축계는 거의 그런 식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가 맺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계보를 그리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신의 선배의 레거시를 이렇게 흡수해서 잘 이어받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고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족하다. 아니, 저건 되게 동의하는 게 뭐 일본 약간 장인식 1대, 2대, 3대 이런 게 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도제식이 있었을 때도 도제 그 사무실에서 배우고 그 스승을 이어받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 업무를 하거든요. 청출어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향 자체가 달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라는 생각. 근데 연결해서 아까 어떻게 유형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직접 너무 재밌었던 부분은 직장사였거든요. 그리고 왜 현재 우리가 많이 보는 건물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근데 건물은 저는 너무 건축이랑 디자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건축은 얘기하신 대로 법이랑 자본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더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변형되는 건축들이 저는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건축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서 다뤄져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다시 이제 작가로 빠지니까 너무 독특한 케이스만 다뤄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이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들으면서 너무 재밌고 더 듣고 싶습니다. 약간 이 2부에서 나오는 정도의 이때는 뭐 김중우 선생님이랑 김송 선생님이랑 있을 때는 약간 특정 건축가에게 몰아주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몇 사람 고르게 뽑아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 그렇죠. 모더니즘을 할 수 있는 사람, 건축의 담론이 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발견되면 몰아주기. 그러니까 3부로 가서는 이제 타이틀을 잡으신 게 세계화 시대라고 봤기 때문에 외계 문물들을 어떻게 영향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했는가 이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을 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시기로 오면 정말로 유형화가 어려운 우리는 개별의 나라인 것 같아요. 건축가로 봤을 때는 개별의 자기 세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어떤 유형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아마 유형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 이유는 더 그렇고 정림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 인터뷰들을 하고 정리를 해나가는 게 이렇게 세대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대는 세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대로 묶을 수 없다. 다 개별로서 작동하고 그리고 윗세대가 있었던 그러니까 사상 그룹들도 일종의 이제 건축적 담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고 우리의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건축가들이 모여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던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그래서 뭐 그때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목표로 하던 것들은 이제 사회를 개선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나 고민들이 컸다라고 하면 지금 세대의 건축가들 그러니까 굉장히 동의이 빠르고 지금 세대의 건축가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뭐 사회를 개선하고 사회를 바꾸고 사회 혁신하고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이게 하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왜 그런가를 얘기했을 때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전쟁 이후에 계속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던 시기라 이제 거대한 담론들이 필요했었고 거대한 목표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금씩 정비해 나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큰 사업들이 없고 이제 뭐 주거나 이런 개발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개선하고 정비하고 조금씩 고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의 프로젝트 자체도 일상에서 있는 작은 단위 건축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전문 건축가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대인 거죠 지금. 그렇게 들어보니까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도시 저번에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한 거로 사람의 인생에 비해서 건축이랑 도시가 이렇게 변화오는 과정이 이렇게 큰 게 묶어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다양화된 지 정말 최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은 약간 그런 미술이나 이런 사조에 비해서 어쨌든 그때의 주변의 트렌드를 파악해도 지어지려면 2, 3년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유입되는 속도, 지어지는 속도, 결론되는 그 담론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또 시간이 또 시간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약간 그게 혼돈이 있는 것 같고 지나서 보서는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시보다는 건축이 뭔가 시대를 파악하기는 더 용이하지 않나? 도시 너무 크니까. 그래서 좋으셨던 거는 뭐예요? 이 책은 되게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하신 대로 근대에서 현대까지를 쭉 정말 약간 명료하게 꿰어서 정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쪽 파트에서는 이제 주로 역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서구사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갖고 우리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 조금 기존에 몰랐던 그런 새로운 시선들로 엮어가시는 게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했고 또 생각보다 이 문장들을 쓰면서 되게 데이터들을 많이 파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사료들 이런 것들을 다 찾고 연구하셔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일부에서는 이상을 끄집어낸 게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건축가로 취급 안 하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상의 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건축가들이 끌고 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나 이렇게는 많이 해왔지만 이 사람은 일종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가로서 이상을 찍은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었고요. 최근에 구보의 구보라고 해서 이상 관련 전시도 한 번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부 개달 시대에 들어와서는 저는 조금 이태 건축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던 건축가긴 했었는데 조금 새롭게 봤던 건 오히려 김수근 씨였어요. 워낙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파지는 않았었고 막 거대 국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셨고 이래서 그렇지만 뭐 동순동의 아르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며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약간 꾸르비제가 엄청나게 조형적인 작업과 뭐 윈테 다비타시옹처럼 그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되게 모순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다 커버를 하는 것처럼 김수근 선생님도 작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작은 스케일도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새롭게 인식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김중성 선생님은 최근에 힐튼 가지고 이슈 많이 됐었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아쉽긴 하고 근데 김중성 선생님도 굉장히 시대를 잘 타고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미스를 굉장히 지지하면서 어떻게든 해석해 나가려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읽으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었고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현대로운데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축가들 리스트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시기에 얘기하실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관점으로 이제 셀렉을 하신 거죠. 어쨌든 세계화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오신 분들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밑담이준을 얘기하신 것도 좋았었고 유규승 선생님도 최근에는 많이 언급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황기미소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정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조현 선생님 사무실을 다녔었기 때문에 정경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신 사이여서 접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상그룹 분들은. 정경 선생님은 저도 볼 때는 프로젝트를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조형을 구사하시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이었던가요? 그 정경 선생님 전시도 크게 있으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이제 사회적 건축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포커스 맞춘 건축들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아까 언급하셨던 거 그 비판하는 그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문학병 뭐 이런 거 대가병. 전 대가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자라기 때문에 전 도제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 알고 이 대가들의 그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상그룹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끝났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한샘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건축가들이 개별성으로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정말 건축가들이 모여서 뭔가 더 좋은 걸 해보자,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고민들과 노력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되게 좋은 시대였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지금은 사실 그룹으로 뭔가 같이 고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다 개별성으로 움직이고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지금은 독립이 굉장히 빨라지고 젊은 건축가들 진출이 많은데 그것들이 뭐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파이 자체가 커진 건 아니어서 그것들을 굉장히 잘게 쪼개먹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랜드스케이프로 끝내셨는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의 끝이 랜드스케이프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주목하셨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랜드스케이프를 어떻게 보느냐는 뭐 이렇게 자아이드의 저 동대문을 랜드스케이프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아왔고 또 지향하는 거는 이제 자연 자체가 일부가 돼서 이제 이렇게 풍경적으로 가는 그런 쪽의 랜드스케이프를 훨씬 더 좋게 보고는 있고 외국에서 처음 공부할 때 조금 이게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우리나라는 환경 친환경이라는 걸 생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제 딱 외국 서양에서는 이게 전부 다 에너지의 문제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에너지 문제로 많이 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생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이후로 가면 사실 아주 현대도 또 한번 훑어주시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아직 뭐 정비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신 것 같지만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문장을 되게 잘 쓰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우리 다 편하게 읽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편하게 읽긴 되게 힘들거든요. 보통은 다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걸 소화를 하시고 풀어서 잘 해제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이래서 그 면에서 되게 감탄을 했었고요. 이제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마지막 마무리가 약간 힘을 너무 빼시고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장마다 계속 느끼긴 했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한번 다시 볼 만한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평을 해주시는데 매끄럽 서머리 단어들이 다 최종 정리된 단어들을 쓰셔가지고 제가 할 말은 다 먼저 해주신 것 같아요.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랜드스케이프가 막 이제 현상 설계 안에서도 이걸 주제로 다뤄라라고 맞아요. 할 정도로 저는 사실 랜드스케이프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다고?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는데 그 정도로 중요했던 개념이었던 건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건축 담론에서 이게 얘기되고 있는 주제인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도 사실은 크게 막 공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지 왜냐면 제가 아는 그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정말 그 파주나 막 여기 나온 몇 개 사례들밖에 없어 보이는데 한 장과 한 책을 끝낼 정도로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좀 담론 형성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다들? 한국 건축가 전체에서 랜드스케이프이 가장 그만큼의 비중이 있다, 21분의 1 정도의 비중이 있다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이분의 관점이나 해석인 것 같아요. 네.
모든 공모전에 어쨌든 지금 요즘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때 한때 전 이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한국성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 현상 설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처음에 그래서 막 우리 진짜 막 그 콘크리트 모양의 한옥 이런 것들을 공공청사로 지어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번 7, 80년대에 나오면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소장이 되고 하면서 그게 몸에 약간 이게 이입이 배겨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창기 신입생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막 그 지방에서 무슨 공모전 같은 거 하고 막 조달청에서 하는 공모전 같은 거에서 그런 게 갑자기 한옥스러운 게 갑자기 확 튀어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가 되면 그만큼 담론이나 키워드가 돼서 주제어로 할 만한 건축의 언어가 풍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썰풀기 좋은 게 하나 생기면 제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을 못해서 아쉽네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썰풀기 좋은 게 하나 걸렸다 하면 계속 써먹는 거죠. 그거는 공공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발주처들이 공공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워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네, 직접 네. 하시는 분들. 충주의 사과가 유명하다. 지역 특산물 사과 모양 관리사무소? 뭐야?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까 랜드스케이프 개념을 얘기하셔서 근데 파주 출판도시나 헤일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세운상가 뭐 이렇게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의 건축가가 헤드가 돼서 딱 참여해가지고 자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게 어떤 그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나 혹은 그 이후 80년대 이후 이제 자유화된 이후의 어떤 사회에서나 이렇게 보면 그 분기점에 되는 중요한 사건들은 역사에서 지나가지 그러니까 꼭 서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파주 출판도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 또 도시 안에서 조금 힘들었잖아. 이렇게 여기서 해봐 하고 진짜 이렇게 풀어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파주 헤이리는 꼭 답사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버스 빌려가지고 답사를 갔다 왔어요. 자주 갔죠. 그 1단계 됐을 때 가고 또 2단계 됐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왜 바이스노프 뭐 지도론겐 있고 이런 거 가면 꼭 갖다 봐야 되잖아. 주택 내가 이런 거 하지 않지만 이거 꼭 배워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주택 전시장이라고 느껴지니까. 오, 전시장 같은 거. 이것도 건축 전시장. 당시 이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도심 안에 이렇게 꽉꽉꽉 막혀있는 안에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벅규랑 씨름해가면서 푸는 거 말고 건축가들의 어떤 이상적인 도시인 거예요. 유토피아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재료를 통일하자, 어떤 언어는 꼭 넣자, 뭐 그 보이드 공간을 이런 식으로 놓자, 이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코르테적인 것도 그러니까 그런 재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건축가들이 다 했었잖아요. 우리 그걸 보면 그걸 또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출판사 사장들이랑 지적인 분들이랑 막 논의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사실 이 4.3 시대가 이제 약간 이렇게 개별화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라고도 사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1990년대에 이제 그런 것들은 같이 하다가 이분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요. 답사 몇 번 한 거고. 그리고 책 한 번 이렇게 바빠서 내나? 그래. 야근 때문에 그래. 야근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느꼈던 것 같아. 건축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시험같이 뭔가 이렇게 해보고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이상을 투영하고 싶지만 이 사람들은 예술가들인 거야. 건축가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질투도 너무 심하고 그런 거가 돼서 자기가 잘 되면 좋겠지만 누가 더 튀어나가는 거 못 봐요? 그래도 90년대라고 하면 저 그런 거 있거든요. 문민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졌고 얼마든지 답사도 갈 수 있게 됐고 이게 막 풀리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 답사도 하고 한국의 그 최소준 교수님 모셔다가 같이 공부도 하고 하면 삼국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들쳐 올렸던 길어 올린 단어가 마당이었던 건데 보이드 그 외부 공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안홍배 선생님이 쓴 외부 공간에 대한 책들 이런 것도 새롭게 읽고 이들이 계속 공부를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튼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실력껏 다 해볼 수 있었던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실현했어요 진짜로.
저는 파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자주 가고 그 영화도 봤어요. 파주 도시 그 예, 예. 출판도시 한 영화. 그래서 저는 건축가들. 6시 땡 하고 마지막 이제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어뒀던 초기에 가서 2, 3년 동안 일을 했던 건데 유령 도시가 되는 거야. 한 8시 넘으면. 밥 먹고 한 8시 되면 유령 도시가 돼서 그 셔틀버스를 타러 기다리고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이 음기 가을까지 횡하지. 횡한데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지만 누가 와서 나를 칼로 찌르고 가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도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그 바젤 비트라 가봤어요? 거기도 약간 건물 멋진 건축물들 다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사람이 사는 도시 같진 네,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건축 우리가- 작품을 그냥 평지 주고 해라. 약간 이런. 같이 그 편집자들끼리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야, 이거 공단이지 이게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그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편집하시는 그 출판계가 똑같거든요.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아주 공간이네. 네, 그래서 네. 공단이랑 우리 그 셔틀버스 타고 오잖아. 우리 셔틀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 공단이라니까. 그러면서 서울 한 번 나가려면 내가 서울에 살아도 서울 한 번 나가려면 1시간이 걸리니까. 진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파주 출판도시와 헤이리는 굉장히 건축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공공이 주도한 건 또 아니었거든요. 공공은 땅만 빌려줬거든. LH 통해서 그때 땅만 이렇게 대주고 너네가 해봐. 그러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 출판사 사장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 시작한 사람들도 건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건축가들도 여기에 이제 동의해서 이게 뭔가 마스터 플랜부터 시작해서 다 했던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의 사례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계속 2단계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를 추적해보는 이게 성공하든 망하든 이걸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초기에 많이 갔던 회사들이 서울에 작은 출장소 같은 걸 내더니 다 슬금슬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홍대랑 합정도 인근에 많은 중소규모의 많은 출판사들이 건물을 지었어요. 왜냐면 대형 출판사에서 일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몇 년 차 이상이 되면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다 이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장이 되고. 이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출판사도. 그럼 나오면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출판사 차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회사의 경력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구조 때문에 이제 출판사는 사실 클 필요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사옥이 그 그렇게까지. 다양성을 또 위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막 건축가들처럼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1인 출판사 세우고 돈 좀 모으면 이렇게 건물도 짓고 뭐 마음산책 같은 출판사도 처음에 작게 시작했잖아요. 지금 건물도 짓고 막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책 뜨면은 건물 짓는다고 막. 아 진짜. 근데 여튼 그래서 이 엄청난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파주랑 헤이리는 그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도시계획가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건축가들이 건축단위 일을 하잖아요. 근데 파주랑 헤이리는 해외에서도 특별하게 봤던 거는 건축가 그룹이 도시를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했던 거고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좀 보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왜 랜드스케이프를 넣을까 하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449페이지 정도 보면은 한 2번째 단락 끝쪽 정도 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립된 오브제로 도시를 구성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렇게 조화로움이 없고 사회화된 건물들이 도시의 공간을 채워버렸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건축가들은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런 파편화된 건축들을 좀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장을 조금 중요하게 다루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스케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랜드스케이프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그 랜드스케이프 먼저 세종시 만들어놔도 그 스케일이 도시를 연결해주진 않잖아요. 연결해주는 형태가. 그러니까 단어로 잘못 적용된 단어만 강조돼서 잘못 적용된 건축들인 거죠. 다 이렇게 옥상 대부분의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랜드스케이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딱 그 선유도 같은 느낌이만 좀 랜드스케이프 같다고 느껴지고 그런 뭔가 땅, 자연, 건축 이렇게 살짝 건축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느낌으로의 땅에 파고 들어가는 랜드스케이프 같고 그래서 이제 파주도 이제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습지 계속 있다가 건물들 거의 자연스럽게
낮게 등장하고 그런 느낌으로 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랜드스케이프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조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바꾸는데 랜드스케이프를 건축가들이 쓸 때는 조경이라고 한정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자연과 관계를 맺는 어떤 건축적 풍경, 지형을 외부 공간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어떤 건축적 풍경 전체를 랜드스케이프로 보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아주 기술적으로 번역하면 조경이죠. 그럼 조경 같은 사실 조경은 따로 건축과 별개의 뭐 영역으로. 조경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란 말을 그냥 우리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저 일하던 사무실이 이제 디자이너랑 건축가가 하는 사무실이었는데 저한테 맨날 랜드스케이프를 그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그렸어요? 네? 뭐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산업 생태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무상가 지대라던가 그러니까 지대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산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이어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의 생태계를 네, 그렸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뭐 한쪽에서는 그러면 플라스틱 재활용을 그러니까 그걸 공급하는 곳이 있고 뭐 한쪽에서 버섯을 만들면은 버섯 찌꺼기 가지고 커피 내리는 곳이 있고 구체적인 랜드스케이프인가? 그거를 저는 랜드스케이프라는 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어.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 그 랜드스케이프를 그려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을 때 이거 말고 랜드스케이프 이러지 않았어요? 그게 맞대요? 그분이 원하는 게 그게 맞대요? 통용되는 회사 안에서는 그 용어로 통용이 그거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조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면 한국말로 그래, 나는 영어로. 이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랜드를 해석해 사람들이 그냥 지형을 이용하는 건축이라고 약간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약간 지형을 대지 이용하는 건축 이런 대지 미술 같은 예, 느낌 있잖아요. 예, 예. 대지 뭐 미술. 치치미술관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그건 좀 잘 된 거고. 근데 어쨌든 그게 스케일이 커지면서 약간 거의 산을 하나 올라야 되는 건물 같은 거라서 오히려 더 뭔가 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저는 자리 못 잡은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랜드스케이프라는 거 이해도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실제 짓는 건물에서는. 저는 랜드스케이프는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연도 건물이랑 연결이 되니까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연결이 진짜 그냥 쫀득하게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것도 연결이잖아요. 조경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연결이 아니라 약간 물리적으로 그냥 쫀득하게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죠? 하게는 뭐죠? 설명이 뭐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엣지 없이 뭔가 건물이 이렇게 그래서 디테일 잔디밭 오르듯이 지붕으로 연결돼 지붕으로 이렇게 딱 연결돼. 구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하고 연결 부분. 그 연결을 정말 그냥 연결. 그러니까 디테일 마무리나 이런 걸 해가 재료 분리 없이. 그럴 때 재료 분리 나왔어. 케이프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제일 많이 통용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 궁금한 거 그런 거 조성용 좋아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프로젝트에 와서 비로소 사실 한국 건축계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는 말이 거의 약간 이렇게 개념이 정의됐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선유도 공원을 그렇게 많이 학생들이 답사가면서 아 이게 랜드스케이프 뭐 약간 건축 이렇게 조화된 게 그런 거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여기서도 이 랜드스케이프를 풀어갈 때 경관, 풍경, 조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 선생님이 주로 표현하던 건 이제 풍경인데 조경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현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조경이 메인이에요. 조경이 메인인데 건축이 워낙 중요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건축이 메인으로도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이랑 건축이랑 같이, 그러니까 조경이랑 건축이랑 같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 저도 제가 생각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그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이드의 동대문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랜드스케이프는 어떻게 단어를 정의하고 들어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주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랜드스케이프라고 풀 수 있고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지붕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땅이랑 지붕을 연결시켰다 이걸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건축이나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옥상 조경이라는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유지관리 면에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리가 관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설계 공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것들을 해야지 당선이 되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상황인 거죠. 아 있네 등장과 의미. 내가 새벽 읽어서 못 봤는데. 448쪽. ECC랑 아시아 문화 예술 문화전당 거기랑 네 광주 거기
그 느낌과 선유도와 파주 출판도시의 느낌과 아까 말씀하신 DDP의 느낌이 저에게는 좀 세계의 다른 랜드스케이프, 본인들은 이제 세계로 본인들은 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이라고 주장하지만 저에게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을 뭘로 이해해야 돼? 이렇게 좀 세계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요? 완전 하나는 제가 그래도 이게 랜드스케이프가 아닌가 싶은 게 선유도랑 파주였던 건데 그 도미니크 페로랑 했던 거는 말씀하신 그냥 물리적으로 랜드와 물리적인 지하화. 그거이신 것 같고 그 DDP는 서구에서 보는 랜드스케이프가 아닌가 오브제가 그냥 뭔가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막 한국성이란 어떤 건축 대담 이런 데를 갔는데 한국성 하니까 갑자기 막 발진한다고 할까요? 막 그분들이 우리 한국성에 대해 얘기 막 했었잖아요. 막 하면서 한국성 하니까 막 난리가 났었는데 랜드스케이프라는 말도 옛날에 한국성이 정리가 잘 안 돼서 막 한국성이 뭐냐 하셨다고 막 했던 것처럼 랜드스케이프라는 것도 랜드스케이프가 뭐냐 지금이 그 시기여서 저 같은 이제 대중도 잘 모르고 그분들도 다 각자 다른 건축을 하고 진짜 막 기와집한 건축한 것처럼 진짜 물리적으로 연결한 건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근데 한국성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듯이 랜드스케이프라는 것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더 발전. 계속 궁금했던 게 한국성 한국성 얘기는 하지 말죠. 네. 하지 마자. 한국성 얘기는 하지 말죠. 네. 이제 다음 폭탄을 터뜨려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주합시다. 그거를 이미 너무 많이 발작해왔기 때문에. 이분도 질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질려버렸어요. 링크 있나? 한국성? 왜 이렇게 한국성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박정희 시대에 저는 어쨌든 우리가 어디였지? 지금 한국성 태그해놓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60년대 80년대 집착한 이유는 알겠는데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학교 다닐 때가 2000년 중반이었거든요. 2000년 중반 10년대 그때 한국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제 교수님이 한국성 하던 시대가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주변에 아직은 없는데 저 신입 때는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안 아마 할 것 실무적인 단계에서 이제 한국성에 대한 내용을 더 이상 얘기하진 않는데 그냥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가르치거나 뭔가 이제 왜냐면 정림에서도 레퍼런스가 너무 없어요. 한국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 저 공모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때 이제 박정현 편집자님이랑 서지원 소장님이랑 심사위원 몇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한국성에 대해서 티칭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실무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거의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없죠. 그 레퍼런스가 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배치를 잡고 새로운 건축물들을 크게 해야 되는데 가져올 게 부석사의 시퀀스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만대루, 뭐 병산소원 막 이런 거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오기 일단 레퍼런스의 결핍 이런 것들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한국성이라는 개념을 저는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성 하면 기와 지붕, 우리는 이렇게 전통으로 회귀한다, 계속 과거로 돌아간다. 근데 처마의 형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한국성이지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깔려 있는 우리의 맥락.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현준 건축가 한 유튜브를 보다 되게 재밌었는데 셜록 현준 자주 보시네. 알고리즘에 뜨시나 봐요. 즐겨보시나 어쩔 수 보다. 없잖아요. 영향을 믿는 사람의 매체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나름의 인사이트를 주고 제가 책을 다 읽기는 싫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부다비 같은 도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 신시티. 뉴시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랍의 정체성, 뭐 아니면 우리 도시의 정체성, 뭐 사막 풍경의 정체 이런 걸 생각할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유토피아적인 모든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의 실험을 다 열어주는 그 장으로서의 어떤 도시 정체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래서 뭐 UFO 같이 생긴 것도 해보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된가 제가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라인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런 그게 되는 거야 싶은데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초현실적인 것들이 실현되는 뭐 장소, 그 실현되는 도시, 약간 이런 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걔네가 그 오일머니도 막 투자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이제 그 할 때 자기네 건축가 데려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무대로 그런 건축가들 데려와서 전혀 맥락도 없고 생뚱맞은데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오일머니가 명분이니까. 그냥 그게 그곳의 정체성을 계속 그런 걸 하니까 그냥 그런 걔네는 걔네 나라의 그런 도시에 가면 우리가 이런 거 지어도 되지. 막 그런 데 가서 랭쿠라스 거 옛날에 막 했던 이런 걸 갖다 놓으면 별로 안 새로울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는 진짜 그런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하디드의 건물도 컨텍스트가 동대문이어서 그렇지. 만약 그게 그런 뭐 아부다비 같은 도시에 뚝 떨어져 있으면 흔하게 보는 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편으로는 그 그래서 한국성이라는 개념은 되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그냥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되게 제일 중요한 주체적인 그 정립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단어의 무게에 너무 눌리기보다 그냥 건축까지 우리의 맥락은요 하고 설명하듯이 그냥 그게 맥락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맥락이라고 근데 얘기 안 하고 한동안은 한국성이 전통이라고 얘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이 책인가 뭔 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뭔가 읽었는데 여기서 읽었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보다 공자를 더 좋아한다고 유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명분, 뭔가 그런 명분을 가져올 때 그런 허허벌판에 뭔가 지을 때 키워드를 줘야 되는데 한국성, 그럼 전통, 그럼 처마, 그럼 부석사 뭐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명분이 생기는 거죠. 뭔가를 국가 자본을 해서 할 때 뭘 갖고 할 때 창의성 갑자기 약간 이러지 않고 한국 전통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원래 이런 전통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형상화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냥 안 건드리는 거지.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됐던 한국성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약간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처마랑 K-팝 안 보여주고 다른 거 보여줄 때 그 속 시원함. 네, 그건 또 조형적으로 푸는 거랑 또 다르니까. 지원님 짤이래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일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게 식민지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있잖아요. 초반부에 우리가 예전에 그 식민지 관련된 책 작년 초에 재작년 초인가요? 그때 읽었던 책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식민지 건축. 네, 식민지 건축 제목 되게 길었던 책. 그 책 읽으면서 뭐 일제 시대에 이게 필요악이었냐? 뭐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발전된 것이었냐? 뭐 아니면은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도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개개인은 다 실무자일 뿐이고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주어진 프로젝트를 하듯이 했을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개발한 도시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인프라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프리츠커 상까지 우리가 이거 읽는 중에 프리츠커 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책 누가 그거를 하는 중에 누가 이 책을 추천해줬어요. 어떤 블로그에 제 거에 맨날 뭐 댓글을 다신 돌멩이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건축하시고 책 되게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책이 너무 지적이고 뭐 이 책을 꼭 읽어봐라 나한테. 네가 올리는 책 나도 읽고 있는데 읽어봐라.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너무 지적이고 우아한 책을 잘 해놨다.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 잘 정리해놨다. 그래서 되게 쉽고 우아한 책이다. 그렇게 읽었는데 이 앞에 이종건 건축평론가가 추천사를 써놨는데 이 책에서 일본 건축의 발견? 네, 근데 되게 책 표지가 되게 좀 약간 짜치게 생기지 않아요? 별로지 않아요? 별로예요. 별로지 않아요? 별로 읽고 싶지 않게 생겼지 않아요? 근데 이종건 건축가 추천사 일단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오늘날 세상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스위스뿐이래요. 그런데
제작 기술과 장인 정신을 오롯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 두 나라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업적과 서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이 훨씬 우위래요. 그러니까 원탑이라는 거예요. 지금 건축 영역에서 지금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읽고 그걸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구멍이 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건축가를 얼마나 다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하나를 꿰서 이제 와서 내 나이 40에 이렇게 연결된 거를 이렇게 한번 꿰서 보네. 물론 내 공부가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렇게라도 막 기우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데 그들은 이미 너무 개개인의 이런 작은 건물들도 장인 정신과 어떤 그들의 그런 탄탄한 기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야마가 돌더라고요. 일본말로. 아까 그래서 전문용어 너무 많이 써. 또 이 와중에 일본말을 쓰는. 그래서 일본은 왜 그렇게 건축 문화를 잘 통찰하고 본질적인 개념을 끄집어내서 발전시키는 일에 되게 능하대요. 그 이타민 준의 그런 파트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지금 이타미 준이 얘기하는 키워드들도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키워드 5가지가 나와서 건축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의 건축, 손의 흔적, 야생성, 무해 매체, 관계항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꼬집어내는데 우리는 뭐 연결, 랜드스케이프, 한국성, 뭐 리듬, 뭐 이렇게 조형성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떤 통찰하는 프레임이 이 사람이 그래도 일본의 반 스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잘 전통적으로 추출되기도 하고 통찰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자기 거에 이렇게 한 꼭지가 이 한 챕터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뭐 단케겐조라든지 안도다다오 일본에 상 받은 여러 그 여성분 사나 이제 뭐 그런 분들은 그냥 너무나도 익히 알겠지만 이번에 나 저 그 상 받은 분 처음 봤어요. 그 이번에 그 상 받은 야마모토? 예,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대중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건축을 많이 몰라서. 그 주거 전문이셔서 네. 강남 쪽에도 많이 하셨고 이래서 많이 알려지시긴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지 원탑 그 나라의 원탑 안도 다다오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주의 건축가 성향은 좀 약하죠. 예, 그래서 되게 익히 아셨어요? 뭘 알았을 거고. 아니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응. 그분이 약간 아파트 같은 한국에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네. 많이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저 네. 잘 몰랐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꼭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프리츠커상 받을 수 있는 나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한일이라고 하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저기 다르니까 레벨이 다르니까 근데 그 우리가 레벨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그 일제시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노노제팬 결론 노노제팬 근데 얘기하시니까 죄송해요 저 지적으로 이런 지적인 모임에 또 이런 이상한 얘기해서 좋아요. 야마도라서 노노제팬 저는요. 왜냐면은 저 요새 건축사무소 출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장님이랑 저 요새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제 또 책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책이 일본이 왜 현재 건축을 하게 됐는지를 너무 잘 쓴 책이라 하면서 전후 일본 건축 혹시 아세요? 아 조현정 교수님 책 저희 초기에 한번 읽었어요. 아,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 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 책 추천해주는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국가적으로 건축을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초반에 써서 제가 못 갔었어요. 이거 하던 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하고 싶다고. 저는 이제 어차피 일본 건축 좀 볼 거라서 이 책 볼 거라서 좋아요. 나중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부럽다. 아니 저는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란 게 히로시마는 내 기억 속에 원작 폭탄 맞아서 초토화된 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상흔의 전쟁의 상흔 때문에 원폭 중심에서 5km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없어진 도시거든요. 근데 가서 봤는데 너무 도시가 괜찮은 거야. 60년대 지은 그런 건물들도 너무 좋고 니켄 누구지? 니켄 야마. 예, 초기작인데 대표작 그 소방서가 있어요. 그 트램을 타고 지나가다 이렇게 쓱 봤는데
그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굉장히 잘 보존돼서 이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도시 전후 이후에 이제 복구하는데 얼마나 일본 건축가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그냥 아파트 하나도 그냥 허투루 지은 게 없는 이 모습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고, 그때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툭한 게 얘기를 했어요. 걔네 그것뿐만 아니라 맨홀도 허투루 안 해요. 네, 아파트 허투루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TJB 이런 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떻게 토요일도 밑에서 그 사나의 그 여자 세즈마 가츠유랑 이시자와 유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계보가 있잖아요. 이토 사무실에 나와서 이제 그걸 또 자기들이 이렇게 발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실제로 가서 청출어람이라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가서 이제 그 건물을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 리본 채플이라고 되게 유명한 건물이 또 있거든요. 소도시 섬 같은 데 있는. 그래서 그걸 보면 진짜 마감이 깔끔해. 그리고 너무 완성도가 높아. 유리랑 유리가 딱 만나는 부분에 코킹을 제가 너무 감동해서 사진 찍었는데, 그냥 유리랑 유리가 만나서 코킹으로 딱 끝나는 그 마무리 디테일이 너무, 난 이게 나무 쫄대로 된 줄 알았어요. 한 5mm짜리 나무를 댔나 싶게 너무 완벽하게 그걸 깔끔하게 마감해서 만져봤어. 이게 고무네? 그냥 실리콘 쏜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그 마감이나 이런 실리콘 게 기성제 아니야? 이렇게 꽂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기성제 있어요. 이렇게 꼽는 거. 그래, 일단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이제 제 기억에 미화 소장님인 것 같아. 인터뷰 내 딸.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일본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니에요. 그래서 왜 했더니 건축가는 설계만 하면 되고 이걸 현장에서 다 만들어준대요. 다 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얇은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일본 생각이 안 나. 사나에서 만들었던 유명한 작품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종이로 자기가 모델을 종이로 몇 개 만든 걸 보여줘. 그 다큐 있잖아요. 그 다큐 봤어. 나도 봤어. 그게 보고 서울관 싶어서 청영화제. 갔었거든요. 저기 우리 소장님이랑. 그래서 둘이 가서 보고 이게 된다고? 이렇게 종이로 막 이랬던 게 했어. 지하까지 다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건물을 잘 볼트 하나 쓰고 박는 사람도 다 당해졌어요. 그래서 되는구나. 얘네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와요. 진짜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 높이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 이렇게 놓고. 근데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다 만들어주는 거나, 그리고 이게 구현이 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일본은 지금 된대요. 그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스위스나 일본. 그래서 그 시스템이 되기 되게 때문에 많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건축가랑 이제 자기 건물에 이제 밥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감 디테일 같은 걸 이제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재료를 바꿀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기를 그냥 스토어에 단열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타일을 붙였대요. 그럼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재료 분리되는 지점이 있잖아. 그 모서리. 근데 이걸 감추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거를 현장에서 뭐라고 선영 선생님한테 빌어야지. 그렇지. 빌어야지. 빌고 이렇게 아까 안 되면 저 이거 안 되면 하면 선생님한테 죽어요. 이렇게 막 도면 그려주고 맞아요. 무슨 도면이라고 그러지? 현장에서 막 샷도면? 샷도를 막 하면서 막 샷드링도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처음 해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꼭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없을 때면 만약에 감리 가서 현장에 없을 때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잘못돼 있어. 대나무시 할 때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거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면 400만 원인데 그럼 제가 월급이 그 정도 다 되니까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제가 할까요? 근데 이제 내 돈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쓰라려 현장 갈 때마다 막 테라스 공간에 타일로 바꿨는데 이제 그 타일이 규격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외부 공간에 그 조명을 설치했었대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출된 조명이 있었대요.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그걸 타일로 바꿀 줄 알았으면 타일 규격에 맞춰서 그 위치에 그 조명을 뚫었을 거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야. 늦게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타일이 중간에 잘리고 타일과 타일 사이에 어색하게 그냥 막 어색하게 갖다 붙인 것처럼 조명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네모난 조명이 타일 딱 크기인데.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헤즐리 햄릿인가 그 시게로반이 했던 작품을 가서 보는데 문 손잡이 하나 이거 이렇게 저런 거 콘센트랑 그런 이렇게 누르는 거 하나 이게 각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쓱 가다 보다가 이걸 이렇게 쓱 만지고 가니까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는 그 직원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걸 다 다시 뜯어서 이 나무 결이랑
이 위치랑 이게 다 맞춰가지고 이걸 다 다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어쩐지 하고 이렇게 마감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 딱 나면서 아 되는구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시간도 없고. 그런 맞다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서 안 좋은 걸 찾아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설계하는 애들은 안 뽑는다. 그래서 설계를 못 할 거라 생각한다. 현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 자체의 기능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 일본에서 몇 년 했어. 뽑지 마. 우리처럼 이렇게 갈아 넣어봐야지 막. 저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되게 갑자기 또 깨달은 게 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건축하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일본 학생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그 벨기에 교수님이었는데 건축가였고 일본 학생들을 학생을 어. 벨기에 얼마나 너무 좋아하냐면은 따로 불러가지고 네. 밥 먹이고 왜? 편애하네. 오모테나시 때문에. 그 진짜 일본 학생이 딱 2명 있었거든요. 걔네만 딱 데리고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천서 써가지고 일본 학생은 피터 준토르로 보내서 그러니까 왜요? 왜 좋아하는데? 걔네는 건축을 왜 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건축에 대한 우월성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건축 문화가 아니 오모테나시 때문에. 그게 뭐예요? 아까 막 엄청 막 아니요 그런 친구 아니었어요. 그런 친구 되게 시크한 친구세요. 그냥 이러고 말해요. 솔직한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 정도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한국 사람들을 우리 조직에서는 어떻게든 단점을 찾아. 어떻게든 까내릴 걸 찾아. 그래서 그걸 찾았어. 오케이. 얘네들 못할 것이다. 거기서 다 해주니까. 장인들이 다 해주니까. 대충 그릴 것이다. 근데 그래서 뽑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점점 갈수록 어떤 분야의 장인들이 없어지고 맞아요. 노동자들이 없어지고 이제 이런데 일본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제가 전통 건축 답사갔거든요. 근데 그 일본 전통 건축 중에 지붕이 우리나라는 초가에 지푸라기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것듯이 전통 건축에서 일부분 지푸라기로 두께가 막 이만해요. 지붕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름을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약기 무슨 돌인가? 약기돌이? 아니 그러니까 약기돌이 뭐? 아니야 무슨 약 집이 그런 거 같은데? 약기가 돌이가 같이 있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혼지건지 무슨 양식이 있대요. 걔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초가를 1년에 한 번씩 했었잖아요. 서민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이제 이게 지붕을 지푸라기가 만들어질 때 이제 다 내려서 다시 걷어가지고 그걸 했었잖아요. 썩지 않게. 그치.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교체하냐 그랬더니 10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한대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하는 장인이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 장인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져서 저는 히로시마에 갔잖아요. 그러면 교토에 있는 장인이 와서 이걸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장인이 사라지고 있는 게 자기들의 문제래요. 왜냐면 이제 이걸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걔네도 이런 고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이렇게 맞추는 사람 이것도 다 없어. 이 장인 주시는 축적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구멍이 있는.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건축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이라는 노동자가 아니고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 와서 말도 안 통해 지네 맘대로 만들어 막 이런다면서요. 그 전승이 안 되죠. 기술이 이제 계속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국가가 한 대여섯 개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그럼 안 통역에 나온대요. 불과. 통역에 불과. 그래요? 정말 하여튼 근데 일본의 상황이랑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거를 좀 드세요. 슬프지만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를 드세요. 직접 제가 만들었다니. 만들었다고 하고 싶지만 그 마켓컬리가 만들었어요. 마켓컬리 잘 마켓컬리 잘하네. 마켓컬리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서 저는 이 책 처음에 떡밥 맨 처음에 엄청난 단절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요소들이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회수하나 이 떡밥을 앞에 딱 떡밥이라 써놨는데 마당이었다. 그리고 다이어그램이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 또 이거 김수근이 진짜 진정한 그 시대의 아가리 파이터였구나. 내가 그걸 느낀 게 진짜 그 모방과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 역시 건축은 아가리다. 진짜 아가리로 해야 된다. 아까 이 생각을 한 게 건축은 누군가가 그 강봉진 국립종합박물관 이거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이거 한 거 이거 가지고 건축가들이 이거 공간이랑 관련 있던데 그 공간지에서
건축, 전통을 계승하는 길은 좌담을 게재해서 전통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는 오히려 그걸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몇 쪽입니까? 그게 지금 225페이지. 여기 공간의 역사가 나와서 재밌더라고요. 공간지. 그래서 이제 개발 시대 모방과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 막 엄청 이걸 비판하고 그 깨인 사람이죠.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부여박물관에서 여기서 얘기했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막 이걸 디자인 애들을 막 지적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건축가가 봐도 일본 시김이 짐작가돼 일본 건축이 저건 틀림이었고 정문은 순수한 도리의 형상을 본딴 것이며 신전을 되포름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라는 게 있었는데 김수근이 현대 감각을 가진 건축가라면 무엇보다 기존 양식을 모방하는 거를 피해야 한다. 근데 근데 이게 이 건물에서 자신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기능의 근원적 모티프와 구조의 표현을 통해 현대 건축에 도달하라고 했다. 외부에 돌출된 구조물은 한국의 소반다리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해서 강변을 하니까는 부여박물관 일본의 감각을 풍기는 인상이 있으면 부인할 수 없으나 전형적인 일본의 신사양식 아니다. 개다리 소반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작가의 창의에 맡겨 이것은 개선하도록 권유한 거고 막 이걸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 어정쩡하게 봉합이 돼서 김수근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지어졌다. 그래서 역시 아가리.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다? 필요한 건 아가리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이 다음은 안 나왔나요? 제가 여기 봉합돼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김수근이 추구한 한국성의 새로운 걸 제시하잖아요. 네. 궁궐 공간이나 뭐 모태 공간 이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확 돌아가지고 다시 만든 게 저거 공간 사업.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김수근 챕터에서 나와요. 그거. 현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전통 논쟁에 대한 얘기였고 김수근 챕터에서는 김수근이 하다가 근데 마지막에 뭐죠? 하는 거 있죠. 남영동 김종필이랑 했던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물론 이때 생각했어. 내가 국가적인 건축가고 이런 거를 수주했어. 설계비가 막 뭐 한 20억 돼. 그런데 뭐 고문실이야. 뭐 이거를 근데 그러면은 내가 우리 현대 저기 모더니즘은 기능에 적합하게 해야 되니까 고문하기 적합하게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계속 상상하면 3차원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지 못했을까? 나라면 포기하지 못했을까? 성공을 안 해봐서 잃을 것이 없으니까 나는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되게 잘 내시던데 뭐 그래서 만약에 시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두운 그림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의도까지 다 누가 박종철이 무거운 받다 숨지는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하진 않았겠지만 프로그램을 인지한 건축가가 프로그램을 인지 당연히 하죠. 그 실을 잘게 쪼개고 이제 그런 것들의 높낮이를 결정하고 수도를 연결하고 할 텐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종교는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생각했을 때 건축이라는 것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계속 하나도 못 읽었어요. 야근해서 그래서 어젯밤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건축에 좀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김수근이 경동교회를 설계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남영동에 대한 두 가지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요소들이 막 되게 그렇게 원형 계단이라든지 막 그런 게 좀 비슷비슷한 거를 사용한 것 같은데. 경동교회 다니세요? 아니 교회는 안 다녀요. 원래 이제 목사님이 경동교회 예전에 다니셨어가지고 그 자기는 여기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 그런 정말 고문 공간을 설계했다는 거가 되게 이제 너무 인지 부조가 오고 너무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은 해보는데 국가적인 분위기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까? 어느 정도 강도였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적어도 건물의 프로그램을 인지했고 그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무실 크기를 넓혔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크면 위험해진다. 너무 먹여 살려야 될 가진 게 너무 많으면 크면 안 된다. 자기 사상대로 살기 힘들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
그게 꼭 경제적 이유 때문에 수락했다기보다는 진짜 그걸 거절했으면 왔었을 뭐 블랙리스트나 정치적 압박 그런 게 지금부터 두려워요. 세무조사 더 했겠고요. 네. 그래서 배경은 모르지만 또 건축가도 소시민인데 그럼 좀 약간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진짜. 꼭 히어로적인 건축가가 돼야 되나? 그냥 그 선택이 막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아직 거기 안 읽었거든요. 그냥 나는 이런 걸 보면 항상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안 한다 거절했으면은 그 뭐지? 김봉진인가 그 다른 분이 국립정박물관 전통 현대 모방 이렇게 해서 그냥 안 제출해서 당선됐던 것처럼 다른 어떤 그 이류의 건축가가 해서 누군가. 뭔가 되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 4대강 설계할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4대강 관련한 건축 프로 할 때 진짜 현타 왔거든요. 하셨어요. 또 일기 지금도 그렇거든요. 열심히 하지. R2 막 30개씩 넣는 이걸로 받아야지. 아이디어가 샘솟는데. 근데 약간 현타 오죠.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 오죠. 네. 패스. 네. 이해하십시오. 네. 저도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데 일단 학교 다니면서 이런 정도의 어떤 지식적인 그 밀도의 챕터를 그러니까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서양 건축사 수업이 있었고 그 고대부터 하는 거 그리고 한국 건축 수업이 있었는데 걔도 한 전통 건축 조선시대 약간 정도하다 끝나고 사실 근현대부터 현대까지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튜디오는 다 현대 근현대인데 그래서 이 시점은 사실 이론화된 수업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선으로 생겼거든요. 근대 건축 수업이. 근데 뭘로 생겼다고요? 근대 건축 전공 전공 선택으로 전선이 전공선? 결과지로 방금 말한 건 전공 필수 수업이었는데 서양 건축, 한국 건축은 필수였는데 이렇게 저졸업하고 근대 건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수업 어떤 이론화된 수업이 하나 없고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리서치 해가지고 김수근의 이 개념 한번 써볼까 이거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흐름에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것만 저는 모태공간에 공간감이 좋아서 그냥 했어요. 맨날 까이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고 구성된 이 장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하나씩 선별돼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만들어진 이 연대기가 너무 지금 쏙쏙 잘 들어와서 이거 진짜 백과사전식 책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진짜 사전처럼 계속 두고 읽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 같은 맥락에서 약간 일자무식인데 그래서 뭔가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들이 막 아방가르드나 건축 외적으로 끌고 오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 쉽게 막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막 예를 들어 뭐 이상의 산책 개념이 약간 현대인이 도시에서 급변한 도시에서 느끼는 어떤 혼란이 뭐 보들레르의 파리의 플라넬이다. 근데 그런 관점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산책자로서의 뭐 르꼬르비지였나? 그 도시 산책자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향유하는 도시 산책이 있고 뭐 두려워하는 도시 산책이 있고 뭐 이런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건축이랑 연계되면서 그런 게 있는 건 알았는데 건축에서 이렇게 연계돼서 볼 수가 있구나. 막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금 그 지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창호 교수님 도시건축사 강좌 있잖아요. 그거 저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일부 내용 맞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네. 아주 귀에 때려박히게. 진짜. 네. 한 번도 못 들었네. 네, 진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걔랑 연결되면서도 근데 이제 안창호 교수님은 뭔가 근대성이란 큰 주제를 계속 하나씩 해체하시는 뭐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고 여기 좀 더 그냥 개념보다는 사실 기반으로 이렇게 건조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랑 이거랑 연계해서 저는 그래서 이 장 중에서 좋았던 게 일부에서 그러니까 토지 구획 정리서, 시가지 구획 정리서 아직 그 체계는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는데 근데 그 토지 어쨌든 분할하는 체계가 지금 서울 도시 구조랑 거의 지금 맞다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막 용산에서 뭐 남산 가로지르는 무슨 소월길 뭐 이런 게 뭐 일제가 쓰려고 했던 그 도로 군용을 출로했던 뭐 그 도로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쫙 가로지르면서 막 통치하기 좋게. 막 그런 거 대한문 앞이 막 확장이 되면서 거기 원래 도시의 중심이 막 경복궁 앞이었다가 다시 이제 시청 그 대한문 남는 그쪽으로 맞아. 옮겨가나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강자가 좀 더 세밀한 버전의 지금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만들어진 도시 구조가 잘 변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여서 그래서 그거 지금 제가 보는 지도랑 여기 설명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그 경험도 되게 좋았고 끝까지 읽었어요? 아니요. 저 갑자기 궁금해서. 11장 김중업 다 읽은 거 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도시에 대한 제가 보는 도시를 설명해주는 글이라서 그렇고 근데 이제 또 중간에 아까도 막 작가주의 말고 계속 그냥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주거에 대한 그 건축가들의 뭐 해석 뭐 그냥 일반적인 지어진 건축들에서도 그 다세대 주택 막 나오면서 하면서 저희 집장사 읽었던 그 마민지 작가님 그거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막 배우는 건축가들 말고 막 스타 건축가들 말고 사실 제가 지금 보는 대부분의 건조 환경은 지금 저런 빌라들이나 막 다세대 주택인데 그게 이 맥락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걔네가 언제까지 갈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면 지금 그래서 다 시대가 막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도심에는 엄청 그 근현대 건축물 다 보존돼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막 자취하는 뭐 그런 동네만 봐도 뭐 집장사집이랑 막 단독주택이랑 막 뭐 도시형 한옥이랑 다 혼재돼 있고 그래서 그 시점이 다른 건축물들이 다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여기서 한 번에 다 설명이 된다. 그게 너무 좋아요. 꽤 멋지는 그런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우리나라 있는 건축물 다 알 수 있는. 파주랑 헤이리까지. 네, 그거 볼 때도 그냥 단편적으로 이 재료 예쁘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했지. 이 건축가가 어떤 스토리를 가졌고 어떤 맥락에서 이걸 썼고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와, 민주님이 다 읽으시고 어떤 그 건축가가 제일 이야기까지 다 왔을 때 인상 깊으실지 궁금해요. 부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런 소식에. 민지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런 거. 리마인드 시켜줄 거야. 실제로 저는 이거를 시작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도저히 앞에서부터는 못 읽겠고 너무너무 두껍다. 그래가지고 읽고 싶은 부분만 오랜만에 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 책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갈등됐어. 이거는 꼭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겨내셨네. 읽으면서 이거를 거기서 이제 1, 2, 2부, 3부 크게 정해놨고 3부 부분부터 읽으면 조금 여기 읽고 나 시간 되면 앞쪽을 좀 봐야지 이 생각하고 읽었는데 3부 읽으면서 진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한국의 근현대 건축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의 근현대 건축의 다양한 건축 작업을 하는 이 사람 나름대로 분류가 있다면 그 분류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여기 이제 이름으로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한 이후의 시점부터 이렇게 겪었던 그 설계사무소 일하면서 겪었던 어떤 것들하고 같이 이제 흘러가니까 여기 이제 책에서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약간 그 승용상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주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정기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곽의 아웃사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다룰 때 다 같은 비율로 다루는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도 이분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조성룡 사무실 계셨다 했지. 네네. 저 처음에 졸업할 때 거기 면접 봤었어요. 아 진짜요? 봤었는데 안 됐는데 어쨌든 같이 다니실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 잠깐 우리 들었었는데 멤버가 될 수 있었네요.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조성룡 사무소에서 갈 수도 있었는데 또 그때 다른 데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못 갔었던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이후에 작업 중에 막 그 선유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진짜 그거 나왔을 때 진짜 너무 부럽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던 것도 이제 떠올랐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저는 김종성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라든지 각 책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들 되게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정성용 건축가 얘기도 했지만 정기용 씨가 이제 그 뭐 한겨레에서 그 생태 건축 뭐 이런 그런 탐방 그런 거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정기용이나 뭐 그다음에 이윤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현장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보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정기용 건축가에 대한 어렸을 때 그 부족했던 생각 약간 지금은 이제 생태가 트렌드니까 그런 트렌드에서 가는 그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겉으로 드러냈을 때는 환경이나 이런 쪽을 얘기하지만 좀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어쨌든 그런 아까 또 정리해 주셨지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일상성을 유지해 주기 위한 것이 건축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르게 하잖아요. 가서 직접 만나서 설계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묻고 또 이제 운동처럼 그 사람들의 강연도 하고 또 문화운동 같은 약간 작은 규모의 그런 방식의 그 진행 이런 거에 약간 환상도 있고 그죠? 그런 환상도 있고 아무튼 되게 나한테는 그런 건축가란 그런 거를 하는 게 제일 멋진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지금의 시대도 여전히 공공건축이나 뭐 그런 분야에서 그와 비슷하게 새롭게 좀 진행하는 움직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이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지 않고 끝부분이 뭔가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얘기만 하고 뭔가 아쉽게 끝나는 것도 이제 뭔가 이후에 더 뭔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아쉬웠던 거는 여기 이제 여성 건축가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하나 이소진 건축가 이름 맞아요. 하나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나와요. 뒤에 나와요. 네, 이 뒤쪽에. 근데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리온 유명한 건축? 분인가? 네. 이소진. 윤동주 어. 윤동주 기념관 아, 그거 문학가. 유명하지. 문학가. 저는 예전에 사시는 신사를 분네요, 같이 한 거기. 적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성품도 좋으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여기 정현근도 나오는데 정현근 나오더라고. 히림 사장. 사장님이라고. 사장님이라서 눈에 빡 갑자기 들어오더라고. 정이 확 가는데. 그런데 그 정현근도 나오는데 안 나온 사람 너무 많아. 희림 대표님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정현근. 아 나도 거기 나와요. 뭐 뒤에. 그래서 이 책에 언급되다니. 여성 건축가가 네. 없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많이 부분이 하겠죠. 앞으로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뒤를 읽었을 때 앞부분이 너무 기대된다.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둘이 합치면 되겠네. 안 봐. 서로 세줄 요약으로 주고받으세요. 박길용 건축가가 남성분이군요. 네, 남성분이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막 중간에 마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당이 되게 비합리적이다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당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연결한 거는 마당에서부터 우리나라 건축은 외국처럼 벽으로 구획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는 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바닥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저도 생각 못해요. 벽이 아닌 바닥이 그러니까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좀 깊이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부터 랜드스케이프까지 뭔가 확장된다는 좀 생각이 개념 확장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요거 하나는 그래도 우리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좀 담아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확장해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추천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성 건축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걸 아주 추천해주고. 저는 그래서 이 생각 들었어요. 여기 사상그룹이 되게 우리가 막 4.3 막 되게 거룩하게 막 되잖아요. 근데 전시 몇 번 하고 그러니까 뭐 답사 몇 번 가고 네, 약간 맞아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해서 그냥 하기 나름 아닌가. 우리가 맞아요. 국가를 만들다 도시를 만들다 이런 것처럼 약간 우리가 해서 우리 지금 글 모으고 지금 아카이빙 하는 거 나중에 뭐 전시를 하거나 우리 그때 글 모아놓고 지금 약간 그냥 보류돼 있는 거 그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한 3년씩 모아가지고 책을 낸다거나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소파 지금 기획단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면 뭐 꼭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들이 어쨌든 건축에서 기득권이었고 나도 공학역자였고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그 여파가 있는 거였지만 그런 만큼 뭔가 파장을 많이 못 미쳤잖아요. 거룩하다고 주목은 많이 받았는데 약간 그래서 뭔가 지금 아까 뭐 각계전투라고 하셨는데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꼭 사회운동이 아니어도 뭔가 하면은 좋겠다 에너지가 있을 때 제가 그 이제 생각 많이 얼마 했어요. 전에 그 해체 감리를 하는데 그게 거의 해체 2개짜리를 해체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각자 다른 사람이 감리하게끔 하더라고요. 따로따로 해체를 하라는 거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래서 만난 또 다른 감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해체 감리자를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4.3그룹에 있었대요. 근데 이름이 그래서 여기서는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김도웅이라는 건축가인데요. 김도웅. 김도응? 예. 뭐 이름 특이하다. 본인이 사상그룹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에 그거를 해가지고 되게 강의도 많이 하고 뭐 일도 많이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이제 있었었지만 그래서 후배들이 되게 걱정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일이 많이 없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는데 지나간 세대지만 지금 7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70대 초반에 그리고 전 이제 일단 그건 그런데 여기 이분이 얘기한 내용 중에 그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같이 답사 한샘 그 답사인가? 네. 거기서 답사를 전통 건축 답사를 다니면서 모이면서 뭔가 이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막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고 그러면서 뭐 건축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되고 그랬다. 학교 경기대학교 뭐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게 결국 이제 만나서 하는 거 그 당시에 4.3이라는 걸 통해서 했듯이 이제 근데 지금은 그런 만한 어떤 두드러지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은 길들을 만들어서 4.3만큼 그렇게 뭔가 건축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그 이후로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우리들도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아니 근데 저는 그 탕고 스튜디오, 탕고 시절에 스튜디오. 오히려 되게 정말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이제 주도하던 건축계가 저는 네, 되게 네, 이렇게 네. 스펙트럼이 확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예전에 제가 너무 있을 때는 없으니까 사명을 아니지만 느꼈다. 뭐 80년대생이 온다 이래가지고 80년대에 이제 젊은데 한 30대 초반 중반에 개소한 건축가들 팀들을 막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또 한 5, 6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이런 거예요. 약간 최욱 소장님이나 조병수 소장님이나 얼마 전에 매스 스터디스 그 파티 갔거든요. 29일 날에 갔는데 온 건축회 사람들이 다 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여기 출신으로 해서 개소해서 나온 건축가들이 진짜 많구나. 오비들이 진짜 많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단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출신, 매스 출신 그리고 뭐 그 101 출신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어떤 개성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제 또 개소한 사람들이 또 다 나름의 다른 유산을 가지고 또 자기들 이제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한 수년이 더 흐르면 이 건축계 안에도 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계보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다변화돼서 이렇게 다양화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서 어떤 그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 건축가들이 그러니까 계보랑 연대는 다른 건 같아요. 그쵸. 그 계보는 만들어지는데 연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대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내는 목소리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 사실 좋은 거긴 하잖아요. 저는 그쵸. 그렇게 이제 보는데 맞아. 너무 이렇게 스타 건축, 그러니까 제가 최원준 교수님이 그 책 맨 뒤에 쓰신 리뷰를 보면 우리는 한국 건축계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스타 건축가들이 있는, 그러니까 북두칠성 있고 뭐 그런 북극성 있고 이런 별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 건축사 안에도 총체적인 은하수도 흐르는 그 갤럭시였다. 근데 우리가 갤럭시, 우리 갤럭시 갤럭시였다. 우리가 이거 다 못 본 거다. 근데 이렇게 그 밤하늘을 계속 들여다보면 그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별만 처음에 보이다가 그 하늘을 계속 보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데 지금 네. 누가가 촉촉해지려고 하는데 지금 은하수 이렇게 아, 근데 마무리한다고? 저는 그 문장 읽을 때 저도 약간 감동했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이렇게 받는다고? 되게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몇 명 대표되는 건축가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거 외에 그러면 유학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국내파 중에서 또 대표될 만한 누군가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어쨌든 이 정인아님 리스트는 들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우리가 그런 걸 내죠 진짜. 근데 또 이제 지금 시대에 유학하는 뭐 30대 40대 초반의 그런 건축가들은 이 시대에 그런 막 약간 일종의 약 사대주의 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뭘 계승해야 돼 막 미스 꼬르비제 뭐 근대 건축 혹은 뭐 램크라스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난 위치에서 그냥 동등하게 우리도 뭐 메인스트림 뭐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하고 배우고 와서 이렇게 하버드 가면 미국 사람보다 외국인 훨씬 많아. GS대 가면 그렇다며 다 외국인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거기 졸업해서 미국에 정착하는 사람보다 미국에 정착해도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직접 막상 한 사람들 많지 않대요. 그리고 이제 약간 자기 이름을 걸고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없고 SOE 같은 데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핫바리 직원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뭐 정림 같은 데나 큰 설계 사무소 들어가는 그런 수준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국으로 돌아가서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라던가 이런 그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학하고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 있는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학도 했고 뭐 어디 나왔고 해서 이제 돈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의뢰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베트남 건축이나 이런 건축들이 이렇게 확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그 시장에 요구가 있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력들이 이제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베트남 건축? 그러면 전통 건축?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하노이나 이런 데 가면 맨날 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풍부한 기후 환경 속에서 멋지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다. 하여튼 뭐 자유분방한 건축을 하니까 걔네는 단열과 벽이 없어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나? 벽이 막 뚫려도 되잖아요. 너무 부럽더라고. 벌레가 막 벽 들어오고 진짜 얇아. 퉁퉁 뚫려 있고 기후 건축. 근데 이제 우리는 절대 기밀해야 하고 이런 어떤 조건이 다르니까. 근데 여튼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제 뭐 유학파라기보다 뭐 국내에서 순수하게 공부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 사실 이제 인터넷이 있어서 어떤 정보를 다 주고받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시스템이니까 뭔가 그런 또 다른 의미의 한국 현대 건축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인아 교수님이 이제 저희 책에 이렇게 투고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넌지시 하셨는데 요즘 젊은 건축가들 하는 게 좀 궁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후속으로 진행이 되면 이 책의 뒷부분이 채워지지 않을까